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매우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피난을 나와서 밤 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상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10몇 년 만에 만화 카페에 재미를 들여서 종일권을 끊거나 완전 부럽다. 그쵸? 다들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먹을거리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럼요. 메뉴가... 반조리 정도 되는 식품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제가 다니는 만화 카페 시그니처 메뉴는요. 수제로 직접 뽑은 떡볶이가 엄청 유명해요. 거기 그냥 만화책에 떡볶이 엄청 붙겠는데요. 네. 그래서 가끔 뻘건 아이들이 좀 있어요. 책장마다. 요즘엔 대여점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카페는 가게 되더라고요. 만화 카페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옛날에 만화 카페 하면 그 우중충함이 딱 있잖아요. 상상 속에 있는. 그렇죠. 일단 공기가 그렇죠. 가라앉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냄새가 되게 독특한 냄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퀴퀴한 책 냄새에다가 그다음에 음식 냄새, 담배 냄새. 네. 이게 이제 짬뽕이 된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딱 그냥 가면 느껴지는 그런 만화빵만의 냄새가 있었는데 요즘에 만화 카페는 완전 텐트 좌석도 있고 누워서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에 가보면 가족 단위로 아이들까지 같이 온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텐트 좌석이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텐트가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편안한 소파들, 쿠션들 되게 예쁘고 정말 신세계예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저는 8월 들어서 네. 책 선물하는 것을 이번 달에 주요 목표로 삼고 하루에 한 권씩 책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요? 근데 요즘엔 책 선물 보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지. 온라인 서점에서 뭐 상대방의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직접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관심사나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쯤에 관련된 책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8월 들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네. 몇 번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권꼴로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 달에는 이제 책을 선물하는 달로 정하고 이제 한번 달려보자. 멋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달리고 있어요. 저도 알라딘님한테 예전에 선물 받은 책이 생각나는데요. 두 분 다 일단 긴장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선물했나요? 칼플라니. 네, 저한테 거대한 전환? 거대한 전환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인데요. 저랑 알라딘님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가 칼플라니 강좌였어요. 거대한 전환 그 책에 참여연대 니트나무 아카데미에서 했던 강의 뒤풀이에서 만났죠. 맞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는데 뒤풀이 여기서 1차가 다 끝나고요. 홍대로 갔나요? 4명이 남았는데 4명에서 여기서 굳이 택시를 타고 홍대를 또 가서 거기서 2차를 갔는데 그것은 인연이죠. 한 새벽 3시 까지 대화를 나눴죠. 맞아요. 뭐 강사 선생님도 이미 떠나셨고 참여연대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떠나셨고 강좌에 참석했던 4명만 남아서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한글문화연대 활동하시는 이건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막 기억이 새록새록. 다른 한 분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전환 엄청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김느낌님은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저희 집의 모든 일상은 그 아이에 맞춰져서 가고 있고요. 저희 아이가 최근에 이제 저희 책 사이다를 집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냥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말을 좀 하려고 막 옹알이를 이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근데 사람 목소리가 필요한데
계속 뭔가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책사이다를 딱 틀었는데 아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틀었는데 바갈라디님이 얘기를 하면 엄청 애가 웃습니다. 그래요?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뭐 의외로 제가 얘기하는 거 제 목소리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 신기한데 막 이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가끔 듣는데 제 목소리 듣는 게 좀 고역이긴 한데 다시 들어볼 때 또 재밌는 또 클립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셋 중에 이 방송을 나중에 가장 많이 들어보는 사람이 바로 김느낌님이시죠. 저는 계속 막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처음에 우연히 저도 이제 되게 무서웠는데 딱 들었는데 자기 모르잖아요, 자기 말버릇을. 근데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이거 고쳐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약간 습관처럼 그래서 좀 그걸 고치려고 하고 약간 이런 저만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매우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버릇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알겠는데 잘 안 고쳐지고 그래서 막 들을 때마다 막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막 힘들어요. 저는 살짝. 그러시구나. 저는 뭐 제가 이제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팟캐스트나 가끔 다시 듣는데 다시 들으면 저는 주로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흐뭇해하면서 웃습니다. 아 진짜? 클래스가 다른데요. 처음부터 진짜? 그런 걸로 뭐 어색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주로 다시 들으면 제가 한 부분이 잘했어요. 그렇게 웃어요. 잘했는데? 와우. 그리고 흐뭇하게 웃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막 공연하고 막 이러면은 공연하면 다 녹음을 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제 저는 막 공연하면 보통 연출로를 맡고 했으니까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노래 부른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창피했는데 나중에는 괜찮았어. 특정 부분 잘 처리했어. 뭐 약간 이런 생각. 예. 자, 오늘 이 방송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한편 지난 방송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최고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4개가 달렸죠. 네, 역시 우리 방송에서 책을 가장 사서 읽게끔 만드는 분은 역시 김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철없는 50대님께서 책사이다 애청자입니다. 추천해주신 대포 범선 제국,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 둘 다 구입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 크리스퍼 혁명은 생명공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 2명에게 추천까지 해주셨다고 하니까 추천율 100%. 그러네요. 홈쇼핑 같은 걸 좀 해봐야 될까 봐요. 그리고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점프. 이거 네. 스키 점프. 그러네. 그렇게 어디서 끊어서 도스토옙스키 점프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나요? 책사이다 최근에 들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콘텐츠가 있다니 정말 좋다라고 해주셨고 최근에 에피소드부터 역주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작년 여름에 김느낌님이 소개해 주셨던 센스의 재발견 읽고 계시다고 하는데 역시 100%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분께서는 황주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소비의 역사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나게 읽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이분은 아이디를 보면 굉장히 센스가 넘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스가 부족한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책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이 아닌가. 네. 그리고 K마비님께서 이 내가 사랑한 도시에 대한 댓글 남겨주셨어요. 도시라는 주제어를 듣고 어떤 책 가져올지 궁금했는데 이분은 눈먼 자들의 도시를 예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도 깜놀했어요. 너무 놀라운 예상인데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관심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네.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또는 비인 얘기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상류층 문화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하기 네. 마련인데 그 이면에 착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민중들의 삶도 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셋이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물론 눈먼 자들의 도시는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유럽 중심, 서구 그렇죠. 중심의 이제 도시들을 다 골라왔어요. 그래서 좀 다른 문화권의 도시들 얘기도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한국의 도시들, 황석영 작가의 강남몽이라든지 정하은 작가의 잠실동 사람들처럼 정말 최근의 얘기들까지 네.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내가 사랑한 도시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변주를 해서 네. 예, 전 세계를 차례차례 돌아다니는 너무 좋죠.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이 쉽지 않은 질문인데 타블라 라사님께서 서사적이다, 서사가 아름답다, 서사가 잘 됐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 외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제가 이게 안 그래도 이 질문이 저희한테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참여연대에서는 이제 책사이다 말고도 다른 코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신 질문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도 잘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사가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고민을 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서사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라고 해서 다 서사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고 이야기 중에서 고유의 어떤 뭐랄까요 그 독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야기가 생명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구성을 가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만의 어떤 특별함 내지는 생명력을 가지는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서사가 잘 됐다 내지는 서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뭐 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6단어로 이루어진 소설이 있어요. 6단어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한 해밍웨이가 지었다고 해서 유명한 소설인데 단어가 6개인데 정확하게 해밍웨이가 지었다라는 게 확정되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떠돌아 다녀요 인터넷에. 6단어니까 읽어보면 포세일, 베이비 슈즈, 네버 원, 애기 신발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근데 이 6단어 안에 우리가 이 6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형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어떤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 이게 딱 들으면 기억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서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서사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서사와 비교해서 혹은 그 반대 측면에 놓는 단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책을 만들 때 편집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지식과 서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보를 담은 유형의 책들을 주로 지식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담은 책을 서사라고 하고 이런 이제 관점이 있고요. 문학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묘사와 서사를 구분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묘사는 시간적인 흐름은 약해요. 대신에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 눈앞에 있는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림처럼. 네. 그런데 서사는 시간의 흐름이 전제됩니다. 이게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후 사건이 이제 연속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림을 서사라는 게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서사라는 문학적인 용어 혹은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서사학 강의라는 문창과라든지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문학 연구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과서처럼 읽는 책이 있어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번역서인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한 것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크게 틀리지도 않았다 정도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꿀팁이에요. 서사학 강의.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네. 이 네 분 중에 우리가 상품을 누굴 드려야 되나? 한 분 드려야 되는데 아, 황주부님께서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역주행하신 분에게 한 표 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점프님. 네. 네. 네,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도서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황 토크는 너무 풍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다음에도 이렇게 댓글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댓글로만 이렇게 같아요. 1시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문백답 이런 것처럼 네.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산책 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달에 각자 어떤 책을 사고 팔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는
판책 얘기는 별로 없고 이제 산책 얘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산책 얘기하기도 시간이 바쁘니까 네. 두 분 이번 달에는 한 권씩 골라오셨네요. 저는 한 권 아니고 세 권입니다. 아 그렇죠. 1, 2, 아, 3권이니까 네네. 이게 1, 2, 3권. 네. 어떤 책 골라오신 거죠? 저는 분서자들이라는 그 3부작 소설이에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의 소설이냐면 장미의 이름이 약간 연상되는 아 그야말로 이제 네. 분서 네, 책을 불태우는 자들. 분서갱유할 때 네네. 분서 2500년 전부터 이 책을 불태우려는 자들과 그들로부터 이 세계의 지식과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판타지인 거죠. 네, 판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네. 현재에서 뭐냐면 이 분서자들의 세력이 훨씬 커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책의 수호자들을 쫓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음모죠.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고요? 아, 소설 아니에요, 판타지인가? 소설? 소설이에요. 네. 죄송해요. 너무 지금 빠지신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저는 되게 막 비밀 결사 막 나오나요? 프리메이슨 네. 같은 그런 거예요. 소설 맞습니다. 네. 소설. 수호자들의 이야기인데 재밌겠다. 네. 보통 이 수호자들이 대부분요 어떠냐면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뭐 교수이거나 이걸 풀어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댄 브라운이나 이런 소설들에 보면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이 해결의 실마리그를 주고 있는 그 수호자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아 주인공들이 소년 소녀인 예. 거예요. 소년은 중학교 2학년 중2병에 걸려서 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어디를 튈지 모르는 오기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고요. 이 소년보다 더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아이는 이 오기스트의 동생인 8살짜리 세자린이라고 하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천재 소녀예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고뭉치 중2 오빠와 그다음에 그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가 서로 다른 시점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요. 오히려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정말 제가 볼 땐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무책임하게. 너무나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요. 이 아이들과 친구들이. 그래서 한편으로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굉장히 그래서 뻔하긴 하지만 그 캐릭터가 주는 즐거움을 굉장히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휘리릭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빨리 읽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가장 그 페이지가 엄청 빨리 넘어갔던 책 중에 하나고 사실 저는 어디에 낚였냐면 뭐 이게 사실은 그 투르 대학에서 예술사하고 고고학을 전공한 그러니까 마린 카르테롱이라고 하는 교사의 데뷔작이에요. 근데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6만 5천을 공을 잘못 본 거죠. 65만으로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지 65만 부나 그러면 이런 장소설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상 책을 사서 읽었는데 이게 공이 하나가 빠져서 엄청 허무했으나 그 허무함을 이 두 어린 친구들의 활약으로 보상받았던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이 프랑스 작가인 네네네. 거죠. 네. 6만 5천 부가 적은 부수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밀리언셀러 같은 게 더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이 훨씬 많이 팔리는 이제 나라들이니까 6만 5천 부면 적은 부수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데뷔 작가가 네. 이거 뭐 세 권 3분의 1로 나누어도 2만 부씩 나간 거잖아요. 그런 너무 작가 작지 드물죠. 우리가 많이 그 부수에 대해서 많은 네. 환상을 갖고 있는데 한국 문단에서 이미 중견 작가로 꼽히는 예를 들면 김현수 작가, 김중혁 작가 이런 작가들의 소설이 2만 부 넘기가 힘듭니다. 진짜요? 네, 가장 많이 팔린 소설만이 2만 부 정도 나갑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70만 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문단문학과는 이제 아는? 다른 장르에서 네네네. 이제 판매가 되니까 터지면 사이즈가 훨씬 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2, 3만 부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는 6만 5천 부라도 놀라서 봤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공화 하나를 잘못 봤지만 너무 즐겁게 정말 읽었어요. 그러고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는데요.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이제 분서라는 역사적 네. 사건들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사건만 다룬 책도 있었거든요. 제가 좀 요즘에 책 제목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출판사는 기억이 나요. 알마 출판사의 책인데 제가 다음 달에는 꼭 책 네네네. 제목을 기억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주부님께서는 마린 카르테롱 카르테롱. 네. 마린 까르테롱 어. 작가정신 출판사에서 나온 분서자들 말씀해 주셨고요. 김리끼님께서는 오랜만에 묵직한 책을 골라오셨어요. 아, 네. 이 책은 산지 좀 됐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먼저 책 제목은 20세기를 생각한다라는 책이에요. 토니 주트와 티모시 스나이더. 티모시 스나이더는 일전에 그 뭐였죠? 그 폭정을 쓴 사람이죠. 폭정으로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됐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이 토니 주트는 20세기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역사학자고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건 토니 주트가 이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티모시 스나이더가 찾아가서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담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펴낸 것이고 내용은 이 토니 주트가 동유럽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출생했을 때 그 자기 집안과 이런 등등 해서 자기가 겪어왔던 유럽의 어떤 본인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유럽의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말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20세기에 대해서 쭉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세기에 뭐 홀로코스트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는 뭐 역사에 대해서 서술할 때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들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진솔하게 좀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오르가즘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의 두 거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 둘의 어떤 대화의 합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20세기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에서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수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서구의 지식들은 우리한테 어떤 지위이냐면 이미 논쟁이 다 끝난 완전 무결한 어떤 것. 그러니까 가령 프랑스 철학을 수입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벽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어떤 개인사와 뭐 우리가 뭐 장자크 루소가 사실은 굉장히 교육적인 저작을 많이 남겼지만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서구가 이미 정리를 끝낸 그런 부분들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파고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자가 당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남는 말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거는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니까 우리는 지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가치, 세계관을 확립하게 되고 그런 뷰에서 보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역사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캠브리지에서 역사학을 배울 때 자기 지도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지리는 지도에 관한 것이고 역사는 인간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했던 책이었고 오늘 주제가 이제 역사와 관련이 있다 보니 근데 이 책은 좀 두껍기는 해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토니 주트 책 중에는 얇은 네. 축에 낍니다. 그리고 되게 저는 이 책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 설득된 1인. 그리고 토니 주트의 책은 네. 저작 가운데 다수가 한국에 소개가 돼 있어요. 포스트 워라는 이제 2권짜리 묵직한 이제 유럽 현대사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유자까지 대부분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최근에 현대를 살아간 그런 서구 역사학자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한국에 소개된 저자는 드물거든요. 국내에도 그런 팬들이 꽤 있는 글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 둘이 만났다는 거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티머시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폭정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걸 앞서 우리가 서사 얘기를 했지만 네. 서사적이기도 하고 막 지식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구조가 드러나는 방식의 글쓰기를 굉장히 짧은 글에 잘 담아낸 작가거든요. 이 둘이 만나서 대화 나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얘기들을 몇 가지 더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저의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거 틀이 클수록 내가 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게 클수록 세세한 내용이나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지역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력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큰 얘기를 자꾸 큰 하게 얘기를 될 계속하면.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계적인 뭔가 사이즈의 지식인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뿐.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마치 내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많은 문제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10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스에서 그 제주도의 비자림 예, 비자림. 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경치가 좋은 도로가 하나 있나 봐요. 비자림이라는 숲이 있어요. 네, 비자림이란 숲을 지나간 옆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도로가 좁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게 경치가 좋은 길인가 봐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 주민들이 거기를 나무를 베고 도로를 넓히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 올라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멈춰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뒤에 어떤 그 지역 주민이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사실 알려진 사실이 뭐였냐면 거기 있는 삼나무가 원래 자연 보호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강점기에 지은 거고 삼나무가 되게 많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그 좀 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이 나무를 베야 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그냥 보통 국민들이 보고 저런 건 자연 파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서 실제로 지금 그게 멈춰진 상태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이 연결된 사례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다수의 국민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울은 계속 서울도 그 이상 맨날 개발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숲이 조금 사라지고 도로가 놓이는 거랑 전혀 다른 감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서울에선 되고 제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사람 사는 곳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서 보거나 즐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보존된 전혀 다른 어떤 땅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기사만 봤을 때는 뭐 이거 환경 파괴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들을 좀 감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관심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그러니까 마침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사건들도 보고 하니까 이게 또 책이 그렇게 읽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산책 판책에서는 김느낌님의
20세기를 생각한다. 토니 주트와 티모시 스나이더가 함께 썼고요.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작가 정신에서 나온 마린 까르테롱의 분서자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책판책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달 주제톡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월. 이 여름밤 길죠. 그래서 오늘은요. 날 새는지 모르고 읽는 역사 소설들 좀 골라봤는데 두 분께서 역시 역사 소설이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씩 골라오셨는데 아주 임팩트가 있는 작품들만 골라오셨습니다. 네. 그냥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렇게까지. 네. 시작부터 해볼까요? 끝부터 해볼까요? 뭐 시계열로 제가 먼저니까. 네. 제가 올라온 건 삼국지입니다. 와. 뭔가 여기서 방송이 끝나는 느낌이 나죠. 신나는 삼국지. 삼국지는 굉장히 많은 판본들이 있죠. 네. 자, 그 판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삼국지라는 책을 이거 약간 20세기를 생각한다 식의 접근인데 어떻게 삼국지를 접하게 됐는지 개인적인 히스토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는 방판이라고 해서 책을 다 방문해서 팔았어요. 맞아요. 전집들. 네, 전집들. 그러면 보통 전집들은 10권 단위로도 안 팔았어요. 그때는 최소 20권, 30권, 50권, 100권 뭐 이렇게 팔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잠을 많이 안 잤대요. 그러니까 다 책을 봤다는 거지. 얼마나 이뻤겠어요, 엄마가. 그래서 방판하시는 분이 올 때마다 책을 사재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 책을 정말 무슨 다 먹어치우듯이 빛의 속도로 다 읽었고 저희 부모님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얘가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책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1993년으로 기억하는데 초등학생인 저에게 이문열 삼국지를 갖다 주셨죠. 10권짜리.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책들을 10번 읽을 때까지 새 책은 없다. 그게 저와 삼국지의 첫 만남이었고 그러니까 보통 삼국지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보통 만화부터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오빠가 책을 좋아하니까 제 동생도 책을 좋아했어요. 근데 동생에게도 똑같은 미션이 주어졌고 동생은 이 미션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렵죠. 네. 사실. 그래서 독서가 거기서 끊겼죠. 그래서 지금도 동생은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큰 벽을 세워놓으셨구나. 그렇지. 아버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책을 사기 위해서 봤던 건 아니었고 삼국지라는 이야기 자체가 좀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많은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삼국지를 꼭 읽어야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삼국지를 이문열 삼국지는 저는 10번을 다 봤습니다. 와우. 이문열 삼국지 뭐 읽었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10번 읽었다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는. 저도 처음 만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 네. 이문열 삼국지가 무려 25년 전에도 이미 이렇게 스테디하게 읽히는 책이었다라는 거. 그 오늘 방송 전에 문득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얼마나 팔렸나. 아까 6만 5천 부라고 해서 놀라셨다 했죠. 여기 1000만 단위죠. 예, 이문열 삼국지는 1,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오! 이게 10권짜리니까 권당 180만 부가 나간 셈이죠. 진짜 많이 팔렸네. 그러니까 180 보다 더 많아요? 그쵸. 혹시? 1000만 단위에 가는 책들이 네. 그 정도 책들일 거예요. 태백산맥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더 많이 판매됐을 거예요 실제로. 네. 놀랍네요 진짜.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삼국지 이렇게 읽게 됐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삼국지와의 도원결의 같은 겁니까? 네, 그렇죠. 삼국지를 이렇게 읽게 됐고 이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여러 가지 판본이라고 하죠. 그 작가가 달라지면 그쵸. 판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판본의 삼국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삼국지는 일단 이문열 삼국지 봤고 그리고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 그건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읽었고
그리고 배진용이라는 분이 쓴 영어회화 삼국지라는 게 있어요. 아하. 네, 배진용 씨는 2번만 읽으면 끝나는 영문법을 쓰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한 후에 또 삼국지를 있습니다. 장정일 삼국지. 그리고 이제 황석영 삼국지. 이게 다 본 거죠. 저는 삼국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만한 깜이 자격이 됩니다. 네, 자격이 돼요. 주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의 삼국지 쓴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용운, 박태원, 오. 박종화, 김동리 씨도 쓰셨고 황순원 씨도 쓰셨어요. 김구용, 이문열, 황석영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정통 문인들이 이제 썼다고 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삼국지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권 정도 써야 얘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삼국지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 삼형제가 모여서 도원 결의를 하고 뭐 위초고를 세우고 결국에는 촉이 망하고 사람들 다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재밌게 쓰기가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책을 팔려면 재밌게 써야 되잖아요. 작가의 내공과 어떤 집중력이 굉장히 투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삼국지예요. 사실은. 하긴 그 보통 작품은 전제와 상황이 아예 다른데 이건 일종의 이제 그렇죠. 기능 올림픽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있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수행해야 될 오디션 과제가 같은- 똑같은데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렇겠네. 이런 특징 때문에 삼국지가 용두사미가 많습니다. 아. 네. 처음엔 재밌거든요. 도원결이 재밌어요. 근데 걔네가 다 늙어서 죽고 제갈공명이 죽은 다음에는 기억하는 그렇죠. 분이 제갈공명 죽은 다음에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기억하세요?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이를 뭐 쫓았다. 네. 뭐 이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부터 네. 뭐 삼국이 어떻게 됐는지 뭐 잘 모르죠. 제갈공명 어디서 죽었나? 오장원. 그 뒤에 일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용두사미가 많아요. 끝에 재미있게 쓰기가 굉장히 힘든 작품이 사실 삼국지입니다. 지금 진짜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는 게 다 동의가 돼요.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부터 좀 약간 저는 이제 이문열 삼국지를 제일 많이 본 거죠. 다른 건 다 한 번씩밖에 안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문열 삼국지를 많이 봤음에도 그렇게 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유시민 씨가 유신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지만, 네. 이문열 삼국지에는 이문열 씨의 성향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이 삼국지의 특징은 제가 아까 삼국지를 쓴 분들을 쭉 소개했잖아요. 네. 유일하게 현대 소설 문체를 활용한 삼국지 평역이에요. 평역이 뭐냐면 삼국지 스토리를 차용해서 이 사람이 소설을 새로 쓴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삼국지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쓴 거니까 이제 보통 그걸 정사 삼국지라고 하는데 정사 삼국지라는 건 역사 그대로의 삼국지를 말하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삼국지가 기본적으로 소설이긴 한데 그 소설의 스토리를 차용해서 이문열 씨가 또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평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이 사람은 뭐 하느님이에요. 다 알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멋대로 이야기를 끊고 끼어듭니다. 여기서 공명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현대 소설 같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삼국지가 기본적으로 중국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원전은 다 중국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문열 씨도 이 삼국지를 쓰기 전에 대만을 갔다 왔대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내용에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관우의 수술, 되게 유명한 수술 장면 있죠. 관우가 팔에 화살을 맞아서 뭐 독화살을 맞아서 독이 뼈에 스며들기 전에 뭐 뼈를 살짝 긁어내고 막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가운데 관우는 태어난 얼굴로 막 바둑을 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문열 씨가 이 대목을 쓰면서 껴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의 수술 장면 역사 기록에는 없다. 있거든요. 네. 관우전에 나와요. 근데 다만 소설 삼국지에는 화타가 이 수술을 집도했다고 나오는데 맞아요. 그 내용만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한 사람이 화타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오류가.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의 역사적 오류만 담은 책이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면 그런 책이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1,800만 부가 팔렸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는 평역이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잡아줄 책이 필요하겠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존재를 그런 문인들조차도 나의 존재를 이 책으로 증명하겠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삼국지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그 삼국지를 많이 썼을까요?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뭐인 것 같으세요? 돈이 되잖아요. 네. 이문열 씨는 실제로 그 뭐 출판가나 이렇게 문화가에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 당시에 민음사 박맹호 회장께서 억지로 쓰게 했다.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문열 씨의 이후에 아주 편안한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갖다 줬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작가는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독자가 사실은 우리가 고전도 그렇게 한 책을 이렇게 많이 계속 다른 사람이 쓰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런 작품이 흔치 않은데 그럼 독자들은 왜 삼국지를 그렇게 읽을까요? 그 마셜 맥루한이 쓴 미디어 A라는 책을 보면요. 네. 그 미디어 A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 바이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미디어 A를 쓸 때 마셜 맥루한에게 그 책의 담당 편집자가 했다는 말이 소개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내용이 5%가 넘어가는 책은 사지 않는다. 근데 이 책은 모두가 새로운 내용이다. 이거 팔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실제 그런 건지, 근데 아마 뭐 맥루한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대목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들도 사실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새로 읽기 편하게 갈거나 약간 바꿔서 변주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거를 이렇게 취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부분을 더 그 확신을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국지는 대략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10권짜리 책을 새로 읽어도 어렵지 않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많이 보는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왜 삼국지가 항상 시작은 내가 이렇게 장대하게 왜냐면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쯤 되면 저는 대학생 때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읽지만 이게 너무 길고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중간에 포기해서 끝까지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느낀 매력은 어떤 거였냐면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들도 너무 캐릭터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가 분명하죠. 매우. 그리고 그 캐릭터가 납득이 됐었어요. 되게 신기한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소설 한 권이 막 500페이지짜리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잡아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읽고 나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가 온몸으로 책을 뚫고 나오는 느낌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가 세상에 있는 어디엔가 있을 법한 내 주변에도 정말 대입하기 쉬운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게 유행했냐면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유. 별명을요? 네, 별명을. 넌 주유 이렇게 주유야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그때 우리가 좀 너무 건방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어요. 그것 말고 다른 매력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뭘 느낄까 궁금했었거든요. 삼국지를 제가 이문열 삼국지 저는 지금 추천하지 않거든요. 추천하지 않는데 이 이문열 삼국지만의 매력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한 가지 표현을 꼽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문열 삼국지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손발이 어지러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언제 쓰냐면 장수 둘이 부딪혀서 막 싸워요. 근데 한 명이 목이 잘리기 전에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가령 뭐 A와 B가 얽혀서 막 싸우는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서 A가 손발이 어지러워졌다. 그럼 이제 얘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발이 어지러워졌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문열 삼국지 10번 읽었지만 남은 거는 이 표현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문열 삼국지가 그렇게 별로라고 하면 무슨 삼국지를 읽어야 되냐.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이문열 삼국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작가의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 삼국지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이고 그 중화주의가 굉장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조건이잖아요. 요걸 깨보겠다고 이제 삼국지를 또 쓴 분이 장정희 씨입니다. 장정희 씨는 제가 보기에 억지로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그 한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환빠가 삼국지를 쓰면 이렇게 된다. 환빠?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환빠라고 해요.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장정희 삼국지의 특징은 여포하고 동탁을 이민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보면 여포하고 동탁이 삼국지에서 되게 나쁜 놈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나쁜 놈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민족으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른 삼국지에서 나쁜 놈으로 그려졌던 것처럼. 그래서 중화주의를 벗어나는 대신에 민족주의적인 어떤 시선이 발달이 돼 있죠. 근데 또 그런 것 치고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삼국지 쓴 사람들은 다 용두삼이라고. 그 남만 정벌이라고 해서 이제 남만이라고 중국의 남쪽에 거기가 이제 정말 이민족들이 많은데 이건 또 되게 평이하게 썼어요. 이 힘이 들었던가 보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게 황석영 삼국지인데 황석영 삼국지에 대한 평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으려면 이걸 읽는 게 정답이다. 이런 게 이제 삼국지 빠들 사이에서는 예, 정설로 지금 굳어 있는 상황이고요. 황석영 씨도 쓰기 싫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저도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일설에 의하면 황석영 씨가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치를 때 삼국지에 대한 대략의 이제 얼개를 짰나 봐요. 대략의 얼개를 짜고 창작과 비평사에서 삼국지 출간을 하자 제의를 했대요. 그래서 황석영 씨가 노후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락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서 받은 선인세로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었다고. 네. 그런 것 치고는 저는 이제 황석영 삼국지를 어느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냐면 10권 중에 제갈량의 사후 부분이 2권입니다. 보통 다른 삼국지는 1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분이 되게 존재감이 없고 지루한 부분인데 나름 충실하게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그 교수 신문이 발행한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에서도 이 책이 가장 그랬었군요. 최고의 번역본으로 꼽히는 그런 책이죠. 이야, 뭐 이 소개 자체가 네. 삼국지를 듣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인데. 그리고 저는 좀 더 놀라운 게 삼국지 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워요. 아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삼국지도 있고 초한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국지에는 정말 그런 어떤 바들이 존재하고 그 판본을 찾아가며 읽는 존재가 있다는 게 그냥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건 정말 빠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삼국지바가 된 연유가 무엇일까가 진짜 궁금할 지경이에요. 이게 뭐 문화 비평 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분석들도 하는데, 네, 뭐 현대 문화에 대한 분석은 워낙 역사적인 증거보다는 이제 멘탈리티에 대한 분석이니까. 뭐 일본은 삼국지 한국보다 훨씬 인기 많잖아요. 거기는 뭐 거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어 쓰듯이 삼국지가 그만큼 막 원용되고 얘기되고 지금도 뭐 어디 성격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거기는 다 삼국지 인물로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문화적인 현상들의 연원을 따져서 물어본 책이 있어요. 이제 한국 작가가 쓴 책인데 네. 이 책 제목이 중국을 만들고 일본을 사로잡고 조선을 뒤흔든 책 이야기예요. 오, 재밌다. 제목도. 네, 그래서 이제 삼국지라는 게 애초에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여러 판본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제 기억으로는 모종강 평역이었나?
모종강 네. 평본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수의 삼국지에서 모종강 평본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는 삼국지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텍스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쵸. 이 참여 그치, 속에서 참여 만들어진 속에서. 텍스트고 그게 이제 일본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무사도라든지 군사문화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얘기.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유입 초기에 이 유학자들이 굉장히 삼국지를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텍스트다, 멀리해야 될 텍스트다. 그런데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자리 잡고 또 일제 시기 아까 한용운 삼국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항일 운동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까지 얘기되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대문화는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평가와 해석이 내려진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는 이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국지가 그리고 약간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삼국지에 되게 바보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고 군대를 맡기면 다 털어먹고. 이것도 반대로 읽으시네. 보통은 성공한 사람들 읽으라고 막 삼국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삼국지에 이제 성공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조자룡 뭐 많이 나오는데 되게 무능한데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 책을 추천했던 그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런 애들이 있다 세상에. 그리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를 좀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가끔 회사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걔를 좀 닮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삼국지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국지 얘기 너무 재밌어서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황주부님께서는 네. 이 드라마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뿌나 이정명 작가의 뿌리 깊은 나무를 골라오셨어요. 네. 이전에도 드라마도 보셨던 건가요? 저는 먼저 뿌리 깊은 나무 책을 봤고요. 드라마를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설을 읽고 그다음에 본 게 드라마 대본집이었어요. 대본집까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정주행? 어떤 한 작품을 정주행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제가 삼국지도 끝까지 못 읽은 이런 유형인데 뿌리 깊은 나무는 제가 드라마 대본집을 보면서 울컥울컥 훌쩍훌쩍 콧물을 찔찔 흘리면서 대본집을 보고요? 네.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오히려 드라마를 봤을 때보다 전 더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의 장면이 대본집을 읽으면서 막 이게 한석규가 이 대사를 치는 장면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왜 드라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고. 그렇죠. 100을 다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죠, 애초에. 그리고 이제 스토리 라인 중에서도 나는 멜로는 별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씩 보는데 뭐 정기준하고 둘이 나와? 그러면 이제 정독하는 느낌으로 왜 이렇게 딱 드라마에 몰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대본집을 보면서는 제가 놓쳤던 장면들 그리고 근데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 나가는 데서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우리가 뭐 팩션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팩션 소설들 뭐 대장금이 의녀 장금이 이 한마디를 가지고 뭐 대장금을 썼다더라. 뭐 또 한마디를 가지고 뭘 썼다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 아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렇죠. 뭐 업적을 대라 그러면 뭐 적어도 막 대여섯 개는 뭐 농사직설 무슨 칠정산 이러면서 줄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 다 아는 사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끄집어냈고 전혀 다른 캐릭터를 거기서 욕을 정말 찰지게 하는 그런 그 세종대왕을 보는데요. 전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 대본을 읽게 됐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보셨나요?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셨구나. 전 드라마만 봤어요. 이 작가의 문제의식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실 이제 세종을 다룬 드라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전에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조선왕조실록처럼 쭉 거기서 세종대왕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저희 남편이 대왕세종이라는 작품이 맞아. 있었죠. 대왕세종.
그리고 뭐 네.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셨지만 네네. 예전에 MBC에서 네네. 8, 90년대 했던 이제 맞아요. 조선왕조 500년. 맞아요.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작가가 이런 문제의식을 꺼냈어요. 뭐냐면 그 세종대왕의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였잖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그러니까 실록을 봐도 이 사람이 너무나 성실하고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세종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면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임파서블한 일들도 너무 많고 한 사람이 네. 거기다 그 한글이라는 것에 직접 왕이 개입해서 그걸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절은 태평성대였지만 이제 그 왕은 개인적인 캐릭터를 부여하니까 이 도에게는 이 도의 마음은 지옥이었던 거죠. 자기의 개인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방원과 그다음에 그 사대부라는 집단과 그리고 새롭게 계속 욕망하고 계속 살아가는 민중들과 그 속에서 이도의 마음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한글이라는 것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잖아요. 결국 한글 창제 과정이 뭐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드러났죠. 어쨌든 메인 테마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소설에서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암살을 당하고 그거를 이제 수사하고 결국에 이제 한글 창제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런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네, 뭐 한글을 만드는 걸 막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는 걸 드라마로 보여준 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소설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나 이런 걸 가지고 풀어내는 그렇죠. 정치적 갈등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 정치적 갈등이 조금 더 층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소설에 없는 밀본이라는 조직이 등장해요.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니라. 한 캐릭터, 그러니까 아무리 성군이라 하더라도 그 성군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있잖아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그에 몰입해서 저 사람이라면 저런 통치가 계속 되는 게 오히려 네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것이 더 위험하고 사대부라고 하는 실력을 바탕으로 한 집단이 이 조선의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밀본이라는 조직과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라는 성군이지만 이 성군이 그 사대부를 넘어서 백성에게로까지 가는 과정. 사대부도 어쩌면 진보인데 결국 역사를 보면 그 진보가 항상 썩잖아요. 진보가 고이고 이 고인 것이 다시 썩고 이들이 다시 기득권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 왕조가 엎어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를 깨는 것을 새로운 어떤 지식인이나 집단에게 찾는 게 아니라 백성 자체에서 찾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함께 던져주고 있는 작품이죠. 아마 이게 또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가 네. 지금 교도소에 계신 그- 분들의 정권 그렇죠. 시기여서 맞아요. 그런 맥락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김느낌님은 드라마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재밌게 그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밀본에서 그 국가 체계를 나무에 빗대서 설명을 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그리고 용비어천가에 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그러니까 밀본으로 대표되는 이제 사대부들에게도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어쨌든 왕이 절대자잖아요. 기다립니다. 설득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도 한글을 왜 창제해? 막 반대하죠 신하들이. 그러면 세종이 그걸 계속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다리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막 그 정기준과의 어떤 토론, 너럭바위 대화. 네, 대화, 네. 그러니까 대화, 토론 이런 거 자체가 기다림을 전제로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굉장히 되게 독특한 메시지 던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한 줄 이제 또 약간의 환타지에서 이제 뭐 무사도 나오고 이제 한글 창제를 도왔던 이제 궁녀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어떤 러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여기저기 앞뒤 전후 좌우로 되게 잘 짜여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이 사극이 현대에 있는 한국 시청자들한테 어떤 문제의식을 던지느냐, 그것도 역시 기다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제 막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 이럴 여유가 지금 없는 네.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 드라마 치고는 안티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또 하나 되게 지금 김느낌님 말씀 드리면서 기억이 나는 게 문과 답이라는 네. 핵심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도가 이제 글을 창제하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던 물음이 있거든요. 어린 정기준이 이도에게 던진 물음이자 선언이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놓아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물음을 새기고 자기 삶으로 거기에 답해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방원이 예를 들어서 그 세종에게 던졌던 너의 조선은 그럼 어떤 조선이야? 너는 나의 조선이 계속 싫다, 나쁘다, 아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너의 조선은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에 대한 그냥 이도의 그냥 머릿속에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답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본인은. 그러고 보니 내가 뭐가 아닌 건 알겠는데 내 것이 무엇인지가 네네.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기준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전의 그 이상으로 세운 국가를, 그러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으면 그럼 조선은, 정도전이 죽은 다음에 조선은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이방원은 정도전의 조선을 그냥 훔친 것일 뿐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종은 또 답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삶으로 답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답하는 과정이, 그 기다림 또한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폭력으로 이렇게 이방원은 모든 물음에 의심이 가면 그냥 이렇게 제거하는 답을 내렸던 반면에 세종이 선택했던 답은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들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밀본과도 심지어 토론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물음과 답들이 저는 굉장히 뭐랄까 연민의 감정을 갖고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보게 됐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우린 그럴 때 연민을 노비나 궁녀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연민하게 된 대상은 세종이었어요. 그 답답함, 그 속상함, 그리고 그의 사랑이 답을 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저로서는 정말. 그러니까 말씀을 네.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뿌리 깊은 나무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굉장히 훌륭한 역사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해 주시는 네. 맥락들이 뭐 아주 간단하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이면을 얘기하는 한편 보편적인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에 대한 당대 해결책 같은 것들도 들려주는 것 같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본집을 읽고 나서 다른 대본집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이제 네. 읽기의 역사로 그것을 이어가 주시기 네네.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 주제톡 시간 역사 소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니끼님께서는 삼국지, 황주부님께서는 뿌리 깊은 나무. 두 작품 다 너무 이 크고 묵직한 힘을 전하는 작품이라서 시간을 두고 좀 꾸준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주제 랭킹쇼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서점에 역사 소설로 분리된 작품들 이 누적 판매량 베스트를 좀 뽑아봤어요. 처음에는 그 절판된 책들을 합치지 않고 뽑았는데 나중에 절판된 책까지 해보니까 역사 소설이 오랫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절판된 책들이
상위권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도서를 포함해서 목록을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1위가 의외의 작품이 1위예요. 저는 1위가 남한산성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덕혜옹주입니다. 오, 의외. 네. 이게 초기에도 많이 나갔고 나중에 영화가 되면서 또 나갔고 이래서 밀리언셀러가 됐잖아요. 2위가 남한산성이고요. 그리고 3위가 3위부터가 좀 의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이 3위입니다. 이게 정은권 실화냐? 작가. 오, 근데 진짜. 이 작품도요 벌써 네. 나온 지가 10년이 다 돼가요. 2009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4위가 이제 이문열의 삼국지. 근데 이건 이제 최근의 통계라서 네. 당연히 누적으로는 이문열 삼국지한테 게임이 안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5위가 뿌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6위가 칼의 노래. 그리고 7위가 황석영의 삼국지. 9위가 리진이에요. 리진. 신경숙 작가의 리진. 저도 이 신경숙 작가 리진은 나왔을 때 읽어봤는데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안 리진의 나왔을까요? 굉장한 팬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건 무조건 하지원 씨. 하지원 씨.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드라마가 안 되는지. 캐스팅까지 다 해놨는데. 그리고 이 인물의 스토리가 워낙에 이제 그 근대 시기에 전 세계를 바탕으로 펼쳐지잖아요. 매력이 있다 보니까 김탁한 작가가 쓴 리심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비슷한 때에 나왔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어서 이제 10위가 바람의 화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정명 작가의 책이고 드라마가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역사 소설의 강자가 나옵니다.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 오. 물론 이것도 5권을 다 판매량 합하면 순위가 훨씬 높을 텐데 1권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훈 작가의 흑산, 난설헌, 또 토지,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책들이 연이어서 나오고요. 우리가 역사 소설이라고 잘 생각 못하는 작품 중에 한 20위권에 들어있는 작품이 혼불. 혼불. 네. 그리고 한때 정말 시대를 호령했으나 지금은 거의 읽히지 않는 역사 소설 중에 소설 동의보감. 저 읽었는데. 많이 읽으셨을 때죠. 그때는 그렇죠. 나 읽었는데. 뿌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읽었던 책 아닙니까? 전 동의보감은 안 봤는데. 나 읽었는데. 이 책은 하물며 왕관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3권, 4권 나오다가 아마 중단됐을 네. 텐데 아마 초기에 한국에서 밀리언셀러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도 읽어보지 않은 세대라서 저희는 허준을 드라마로만 그렇죠. 물론 이제 드라마로는 서인석 씨의 허준, 전광열 씨의 허준, 그 다음에 김주혁 씨의 허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전광열 씨의 허준이 가장 이제 드라마틱했죠. 네, 임팩트가 있었죠.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다 유희태 역을 이순재 씨가 씨가 했다라는 게 참 네. 너무 이상하고 재밌는. 야, 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읽었던 장편 역사 소설은 장길산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시간을 헐어서 책 한 권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책이 장길산이었거든요. 근데 장길산에서 그 장길산의 그 출생의 그 드라마틱한 장면과 이제 묘옥과의 만남 여기까지가 이제 1권이거든요. 묘옥과의 만남에서 이제 남자 중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근데 묘옥은 그 다음에 한참 못 만나다가 한 8, 9권 가서 잠깐 만나는 정도 스토리에 이제 영향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부모님을 졸라서 여기 장길산 너무 읽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시 장길산은 현암사판이었거든요. 청계천에 가서 그 10권짜리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첫 번째 역사소설로 그렇군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세대 때는 태백산맥이 나오는 날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날 그 저희 그 서점이 죽전 서점이라고 언덕 아래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막 뛰어가서 줄을 섰어요. 서점에서. 책 사려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저희 동네의 풍경만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는 날이면 몇 달에 한 권씩 나왔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예고를 할 정도였다니 네. 정말. 그래서
그 책이 갖고 싶어 너무너무 설레면서 그 책을 기다리고 정말 밤을 낮삼아가면서 읽었던 그래서 가장 가슴 두근거렸던 소설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서라도 그 다음 권 읽고 싶었던 태백산맥이 저한테는. 김느낌님과 제 세대도 이제 태백산맥, 아리랑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네. 즈음에 한강이 한참 나올 때여서 그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대하 소설을 네.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대하 소설이 나오지도 않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그런 대작은 요즘엔 거의 판타지 소설들이고. 그렇죠. 판타지 소설은 50권까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역사를 다룬 대하 소설은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저희 시대 때 많이 읽었던 책이 퇴마록이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1000만 권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테마로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역사 소설이 그 왜 역사는 사실 그 시대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농축되고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읽었을 때 되게 건조하게 받아들여지기 쉽고, 그러니까 이것의 실체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역사 소설은 사실 여기에 그냥 뭔가 이 생명수를 뿌려가지고 다시 이제 다 잔가지를 쳤던 잔가지를 다시 붙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소설이 단순히 그냥 이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읽는 재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었고 그때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 두 가지를 연결하면 미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 소설에 대한 가치가 가볍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다 할 대작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삼국지 이 오늘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역사 소설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묵직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설 자체가 별로 없지 않은가. 아쉽다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 역사 소설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 특히 김느낌님의 삼국지, 황주부님의 뿌리 깊은 나무 인상 깊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역사 소설이 최근에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나눴어요. 저희가 몇 년 후쯤에 다시 한번 이런 주제를 네. 다룰 때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런 임팩트 있는 작품이 또 네. 나와서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역사 소설의 장점은 보통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전제하는 거리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덜어내준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아무리 재밌어도 시차와 공간의 차이라는 거를 내가 전제하고 읽게 되거든요. 계속. 그렇죠. 근데 역사 소설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다가 다시 빠져나왔을 때 오히려 딱 거리를 두고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런 읽기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서 그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더 해보고요. 저희 8월 이 뜨거운 긴 밤에 여러분들께서도 긴 역사 이야기 한번 푹 빠져보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또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달에도 잘 마무리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느낌님과 황주부님도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